삼성은 중국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위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온 승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이 쫓겨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갤럭시는 중국에서 완전 망했고 공장은 다 뺏기다시피 철수했고 TV 점유율은 20%에서 3.6%로 추락했으니까 삼성은 중국에서 완패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이 중국에 두고 나온 건 돈 안 되는 적자 사업뿐이에요. 정작 세계에서 가장 돈 되는 알짜 하나는 떠나기는커녕 67%를 더 움켜쥐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조차 삼성이 외국 자본 빠져나가듯 떠났다고 보는 건 명백한 오해라고 했어요. 삼성을 비웃어야 할 쪽이 오히려 삼성을 변호한 거죠. 도대체 삼성은 뭘 버리고 뭘 챙겼길래 저까지 인정하는 후퇴를 한 걸까요? 오늘 그 손익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드리겠습니다. 시계를 1992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그 해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1992년은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 두 나라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말도 섞지 않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중국 땅에 발을 들였어요. 남들이 아직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셈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무려 34년이라는 세월을 삼성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자기 아이를 낳을 만큼의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게 중국은 그냥 시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의 절반쯤이 자라난 고향 같은 땅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삼성은 중국에서 그냥 장사 좀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왕이었어요. 혹시 애니콜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지금이야 갤럭시지만 그 시절 중국에서 삼성을 대표하던 이름은 애니콜이었습니다. 그 애니콜부터 갤럭시까지 삼성 휴대폰은 한때 중국 길거리를 그야말로 휩쓸고 다녔어요. 중국 사람 5에 하나, 많게는 3에 하나가 손에 삼성 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점유율이 20에서 30%를 오르내렸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셋 중에 하나가 죄다 같은 회사 폰을 들고 있는 광경을요. 그게 그 시절 중국에서의 삼성이었습니다. 공장이 가장 뜨겁게 돌아가던 2013년 무렵에는 중국에서 일하던 삼성 직원만 6만 명에 달했어요. 6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하나가 통째로 삼성으로 출근하던 셈입니다. 도시 하나가 아침마다 같은 회사로 향하는 거예요. TV든 냉장고든 휴대폰이든 중국 가정집 문을 열면 삼성 제품 하나쯤은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삼성은 중국에서 그저 외국 기업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 그 자체였던 겁니다. 누구도 이 왕좌가 흔들리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남부의 후이저우라는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리둥이라는 분이에요. 이 골목은 원래 삼성 공장 사람들로 미어터지던 곳이었습니다. 점심때면 파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한잔하러 몰려와 골목이 시끌벅적했거든요. 주문 외치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퇴근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어요. 리둥의 식당도 그 덕에 먹고 살았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곧 이 동네의 살림이자 생계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골목은 영원히 북적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공장을 접고 떠난 직후 리둥은 이렇게 한탄했어요. 방 10곳 중에 8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줄 서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잔 부딪히던 소리가 멎고 불 켜진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골목은 불 꺼진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왕의 도시였던 곳이 하루아침에 텅 빈 거리가 된 셈이죠. 리둥의 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 차가운 숫자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때 20%를 넘나들던 삼성TV의 중국 점유율은 3.6%까지 추락했어요. 중국에서 팔리는 TV 30대 중에 삼성 건 겨우 한 대 꼴이 된 겁니다. 한 자릿수도 아니고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숫자예요.
냉장고나 세탁기는 더 처참했습니다. 점유율이 0.4% 수준이었거든요. 1000대가 팔리면 그 중에 삼성 건 고작 4대. 사실상 시장에서 지워졌다고 봐도 될 숫자죠. 한때 가정집마다 들어가 있던 그 삼성이 이제는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점이던 6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무려 70%가 빠져나갔으니까요. 도시 하나만큼이던 직원이 4분의 1 남짓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공장들은 도미노처럼 차례로 불을 껐습니다. 2018년 선정과 텐진 공장이 가장 먼저 멈췄어요. 2019년에는 후이저우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바로 리둥의 골목을 먹여 살리던 그 공장입니다. 2020년 수저우의 PC 공장까지 정리하면서 중국에서의 완제품 생산은 사실상 막을 내렸어요. 34년을 공들여 키운 시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누가 봐도 완벽한 패배라고 말이죠. 왕이었던 회사가 통계표에서 지워지고 도시 하나만큼의 사람이 흩어지고 골목은 텅 비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무너짐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도대체 왜 떠나야만 했고 또 어떻게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걸까요?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삼성은 도대체 왜 그 거대한 왕국을 버려야 했을까요? 무너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균열은 사실 중국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이름들이 빠르게 시장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싸구려 짝퉁 취급을 받던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성능도 따라붙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졌어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 특유의 애국 소비가 더해졌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것을 쓰자는 분위기가 시장을 덮은 거죠. 거기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까지 듬뿍 안겨줬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답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같은 성능을 더 비싸게 파는 외국 회사를 누가 굳이 사주겠습니까? 가격으로도 밀리고 정서로도 밀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2016년 그 유명한 한한령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이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하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한국 제품의 등을 돌려버린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해온 동네 식당이 있습니다. 음식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위생이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른이 저 집 주인이 괘씸하다고 한마디 하자 단골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발길을 뚝 끊어버립니다. 가게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손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삼성에게 한한령이 딱 그랬습니다. 제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한국 것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한 거거든요. 이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이었어요. 바로 인건비 역전입니다. 원래 삼성이 중국에 공장을 세운 이유가 뭐였겠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일손이 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옆 동네 인건비가 우리 동네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큰맘 먹고 공장을 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 몇 년은 정말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네가 점점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 살림이 펴지고 임금이 쑥쑥 오르더니 어느새 우리 동네 품삯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굳이 거기서 공장을 돌릴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중국이 딱 그렇게 변했습니다. 싼 공장이라는 매력도 사라지고 잘 팔리는 시장이라는 매력까지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공장으로서도 시장으로서도 매력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떠나야 했나의 이야기였어요. 토종 브랜드에 밀리고 한한령에 얻어맞고 인건비까지 역전됐으니까요. 한때 6만 명이 출근하던 회사가 1.8만 명으로 쪼그라든 건 그러니까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겹친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떠났나 보다 더 흥미로운 건 어떻게 떠나기로 마음먹었나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 결단에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 그리고 관세 리스크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단 한 군데 은행에 통째로 넣어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은 이자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은행이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망할지도 모른다, 돈을 묶어둘지도 모른다,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오겠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포가 더 생생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 곳에 모든 걸 걸었다가 호되게 데인 기억이 있으니까요. 삼성에게 중국 생산은 바로 그 위태로운 은행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리면 중국에서 만든 삼성 제품은 그대로 인질이 되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명확해 보였어요. 떠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머리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아도 과연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손님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게 문을 닫는 게 맞는데 사장님은 차마 그러질 못해요. 그동안 부은 권리금이 아깝고 단골들과 쌓은 전기 아깝고 내 청춘이 다 들어간 이 자리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의 모든 기업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떠났습니다. 34년을 키운 자리를 정도 돈도 다 들어간 그 땅을 미련 없이 도려낸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때마침 삼성 내부에서는 한 가지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2025년 3월 전사적인 위기의식을 강조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있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사즉생의 각오, 그리고 독한 삼성인이 되자는 주문이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빠져나오라는 콕 집은 지시는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에 던진 큰 방향이었죠. 하지만 그 핵심에는 분명한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버릴 건 독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다 다 같이 가라앉느니 도려낼 건 도려내고 살 길을 찾자는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중국 철수는 등 떠밀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떠날 이유가 차고 넘쳤고 그걸 끊어낼 독한 용기까지 갖춘 결단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이 못 빠져나오는 그 함정을 삼성은 제 발로 걸어 나온 셈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이 떠나는 방식이 보통의 후퇴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그냥 짐을 싸서 도망칠 때 삼성은 전혀 다른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삼성이 짐을 싸서 도망친 줄 알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가전 공장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갤럭시는 통계표에서 지워졌죠. 누가 봐도 손 털고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삼성은 중국의 딱 한 곳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안에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낸드플랫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완제품 공장들이 하나씩 불을 끄던 그 시기에 삼성은 이 시안 공장에 돈을 더 부었습니다. 그것도 살짝 더 부은 게 아니에요. 2025년 삼성이 시안에 투자한 금액은 4,654억 원이었습니다. 바로 전해의 투자액이 2,778억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무려 67.5%를 더 쏟아부은 겁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공시된 수치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한쪽에서는 가전과 휴대폰 공장을 싹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에 오히려 67%나 더 투자를 늘리고 있었어요. 같은 나라,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이게 만약 진짜 쫓겨나는 거였다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도망치는 사람이 어떻게 한쪽에는 돈을 더 들이붓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이 시안 공장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보면 더 놀라워요. 이 공장은 그냥 옛날 반도체를 찍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36단짜리 최신 8세대 낸드, 업계에서 V8라고 부르는 그 최첨단 제품으로의 전환을 막 끝내고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중국에서 빠지기는커녕 가장 비싸고 가장 앞선 기술을 바로 그 중국 땅에서 더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 알짜 중에 알짜를 더 꽉 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중국 입장에서는 삼성이 우리한테 쫓겨났다고 신나게 떠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오히려 삼성을 변호하고 나선 거예요. 삼성 철수를 두고 외국 자본이 중국을 떠나는 신호로 보는 건 명백한 오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근거로 든 게 바로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을 깎아내려야 마땅할 중국 매체가 직접 나서서 삼성은 떠난 게 아니다 라고 검증해준 셈입니다. 적의 입에서 나온 인정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 스스로도 이 전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전사업은 관세와 경쟁 리스크 때문에 수익성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말은 점잖지만 속뜻은 분명합니다. 돈 안 되고 위험한 건 과감히 끊고 돈 되고 알짜인 건 더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하나로 모아보면 뭐가 보이느냐? 삼성의 중국 철수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선택적 잔류예요. 적자가 나는 완제품 사업은 미련 없이 도려내고 세계에서 가장 돈 되는 반도체만큼은 칼로 무자르듯 정확하게 골라서 남긴 겁니다. 그냥 잘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판 자체를 다시 짠 결단이었습니다. 남들이 전부 아니면 전부 포기라는 흑백 논리로 허둥댈 때 삼성은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기는 외과수술 같은 후퇴를 해낸 거거든요. 도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작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삼성이 적자만 골라서 버리고 알짜는 다 챙겼다면 그럼 도대체 중국은 뭘 가져가서 그렇게 좋아한 걸까요? 중국 브랜드들이 삼성 안방을 차지했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정작 그들이 손에 쥔 게 무엇인지 바로 그 진실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삼성 안방을 차지했다고 만세를 부를 때 그들이 진짜로 손에 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삼성이 키운 시장을 중국 토종 브랜드가 통째로 가져갔잖아.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가져간 게 뭔지 보입니다. 저가TV, 마진 안 남는 가전, 그리고 점유율이 1%도 안 되던 스마트폰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이 빼앗아갔다고 좋아한 그 자리가 사실은 삼성이 적자라서 제 손으로 내다버린 떨이 상품이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이 안 팔리는 재고를 처분하려고 떨이로 내놨는데 옆 사람이 그걸 주워가면서 내가 이겼다고 외치는 격이에요. 정작 가게 안쪽 금고에 든 진짜 보석은 주인이 더 꽉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그 보석이 바로 낸드 반도체입니다. 앞에서 본 시안 공장이 여기서 다시 등장해요. 이 시안 공장 하나가 삼성 전체 낸드 생산의 약 40%를 담당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해외에 둔 유일한 낸드 생산 기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하나는 절대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낸드가 뭐냐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 속 휴대폰, 책상 위 USB, 메모리, 그 안에 사진이며 영상이며 온갖 게 차곡차곡 저장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담아두는 거대한 저장 창고가 바로 낸드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기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삼키는 시대에 이 저장 창고를 쥔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삼성은 손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완제품 매장은 접었습니다. 대신 그 매장에 물건을 대주는 보이지 않는 도매상으로 변신한 겁니다. 화려한 간판은 중국에 넘겨주고 진짜 돈이 흐르는 길목은 자기가 차지한 셈이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삼성의 선택이 얼마나 영리해서 했는지는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바로 애플입니다. 흔히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14억 명짜리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한 건 손해 아니냐? 그런데 애플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애플은 삼성과 거의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거든요. 둘 다 중국에 거대한 생산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떠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이폰의 80에서 90%를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거예요. 한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구명보트도 없이 배가 통째로 뒤집힌 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빠져나올 준비를 안 해둔 대가가 그만큼 컸던 거죠.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떠난 타이밍 하나가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삼성은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흩어졌고 애플은 폭탄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노키아입니다. 한때 휴대폰 시장의 세계 1위였던 그 노키아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걸 제때 읽지 못한 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등이라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노키아가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삼성은 그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그림은 지금부터예요. 삼성이 중국에서 빼낸 그 힘을 그냥 한국으로만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다리를 새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삼성은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다리로 위태롭게 서 있던 회사였어요. 그 다리가 흔들리면 몸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리가 4개가 됐어요. 베트남, 인도, 미국, 그리고 한국. 이 4곳이 사각편대를 이루면서 삼성은 한 다리로 떨던 기업에서 4다리로 단단히 선 기업이 된 겁니다. 특히 베트남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액이 232억 달러에 달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만 약 8.7만 명입니다. 베트남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중에 단연 최대 규모고요.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약 20%가 바로 이 베트남에서 나옵니다. 인도는 또 어떻고요? 14억 인구를 품은 인도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미래시장의 거점으로 키우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한 우물을 버린 대신 전 세계에 우물을 여러 개 파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어요. 한 기업의 살림살이를 넘어서 전 세계 공급망의 판을 통째로 다시 짠 사건이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중국을 발판 삼아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린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14억 명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건 분명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아무리 적자 사업을 벌인 거라지만 14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만약 앞으로 중국 내수 소비가 다시 폭발하는 날이 온다면 삼성은 그 잔치상에 끼지 못한 걸 두고두고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떠리만 주워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메모리 기업 YMTC는 어느새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11.8%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CXMT라는 회사는 D램을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요. 하이얼이나 하이센스, TCL 같은 가전업체들은 해외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준 그 안방이 언젠가 글로벌 무대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도 결국 시안 반도체 공장만큼은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완전한 탈중국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삼성에게 중국이 차지하는 무게가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가전 부문이 2025년에만 약 2천억 원의 적자를 낸 게 이 모든 철수의 근거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그늘을 인정하고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벌인 건 적자가 나던 사업이었고 끝까지 쥔 건 세계 1위 낸드였고 옮겨간 곳은 폭탄을 피한 안전지대였다는 거예요. 애초에 삼성의 전략은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 똑똑하게 골라 남기는 선택적 잔류였습니다. 추격이 거센 건 사실이지만 세계 무대에서의 기술과 브랜드 격차는 아직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세를 부를 일은 아니어도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은 누구보다 영리한 길을 걸은 게 맞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이에요. 이야기의 처음, 우리는 후이저우의 한 골목에서 식당을 하던 리둥을 만났습니다. 방 10곳 중 8곳이 텅 비었다며 한숨 짓던 그 골목 말이에요. 그 골목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빈자리는 메워졌어요. 삼성이 떠난 공장 부지에 TCL이라는 중국 기업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다시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유령도시 소리를 듣던 거리에 다시 불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어요.
삼성이 떠난 자리는 분명히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사이에 더 단단해졌거든요. 한쪽에서 골목이 다시 채워지는 동안 삼성은 전 세계의 4개의 다리를 받고 더 거대한 몸집으로 일어선 거예요.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갤럭시는 중국 통계표에서 이름조차 사라져 그저 기타로 묶였습니다. 20%를 넘나들던 TV 점유율은 3.6%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그 숫자들만 보면 누구라도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웃을 만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웃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반도체만큼은 삼성이 그 누구보다 더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완제품 간판은 내줬어도 진짜 알짜금고는 자기가 쥔 채로요. 그때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 삼성의 손익계산서를 펼쳐본다면 과연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한 다리로 위태롭게 떨던 기업이 이제 4다리로 단단히 섰습니다. 베트남과 인도와 미국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사각편대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휴대폰에 사진을 저장하거나 USB에 파일을 옮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칩 안에 저장 창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간판은 내주고 보이지 않는 길목을 차지한 삼성의 그 영리한 한 수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결국 이 승부를 가른 건 버틸 줄 아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버릴 줄 아는 결단이었어요. 전기 들고 돈이 들어간 것을 제 손으로 도려내는 용기. 바로 그게 삼성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이 선택이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후회할 도박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은 영리하게 빠져나왔는데 애플은 왜 끝내 중국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삼성이 모든 걸 건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